그 사람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이었는데요. 황제 곁에 있었어요. 전쟁터에도 나갔습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사책은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갈량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갈량의 상대역이었는데요. 천재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질 거라는 말을 평생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살아 있었는데요. 제갈량 편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을 때 웃고 있는 건 그쪽이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비결이 있었는데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비결은 사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7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그 현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던 날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관상가가 왔습니다. 이 아이는 집안을 어지럽힐 상이라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아이를 내다버리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막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였는데요. 시작부터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달랐는데요.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혼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병법서였는데요. 10살이 되기 전에 손자병법을 외웠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신동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이 그를 살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난세였으니까요. 후한이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군벌이 일어났어요. 조조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세력을 키우며 북쪽을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 위험했습니다. 눈에 띄면 끌려갔는데요.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일부러 어리석은 척했는데요. 느릿느릿 걸었어요. 말을 시키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눈빛을 죽였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려 했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는데요. 그 나이에 그걸 알았습니다. 15살이었어요. 그런데 조조가 불렀습니다. 피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조조는 이미 황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황제의 이름으로 부르는 명령이었는데요. 거절하면 역적이 되는 거였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조조 앞에 섰는데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조조가 사람을 보는 눈은 천하에서 알아줬는데요. 재주 있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들키면 안 됐는데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느릿느릿 인사했어요. 말을 시키면 더듬었는데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조조가 이마를 찌푸렸어요. 실망한 표정이었는데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조조 곁에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모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한 명이 조조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저 사람 눈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는 척하는 사람 눈이라고 했는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조가 다시 그를 봤어요. 이번엔 달랐는데요. 천천히 아래 위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길었는데요. 평생 기억에 남을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읽고 있었는데요. 조조는 이 사람이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그도 조조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려보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는데요. 내일 다시 불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그 불확실함이 가장 힘든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두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유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조조는 그를 시험하고 있었는데요. 언제 본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가면을 쓴 사람은 언젠가 가면이 벗겨지게 되어 있다는 걸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였는데요. 그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지는 거였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이었는데요. 기다림이 무기가 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그는 평생 갈고 닦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조 곁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일이 시작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조조 밑에서 일한다는 건 외줄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잘해도 위험했는데요. 못해도 위험했어요. 너무 눈에 띄면 제거당할 수 있었고 너무 존재감이 없으면 쓸모없다고 버려졌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는데요. 그 균형을 찾은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형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각자 달랐는데요. 어떤 사람은 찾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는 찾아야 했어요. 방법은 하나였는데요. 관찰이었습니다. 조조 주변 사람들을 봤어요. 누가 오래 살아남는지를 봤는데요. 누가 갑자기 사라지는지를 봤습니다. 그 패턴을 읽었는데요.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충성을 보여주되 야망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을 쓰되 공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의견이 있어도 조조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달랐는데요. 몸에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첫 번째 실수가 있었습니다. 조조가 전략 회의를 열었는데요. 북쪽 원소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장수들이 의견을 냈는데요. 대부분 정면 돌파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원소 내부의 분열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는데요. 조조가 그를 봤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칭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제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순욱이 그의 팔을 살짝 잡았는데요. 지금은 아니라는 신호였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입을 닫았습니다. 회의가 열려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했어요. 의견을 구하면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답답했는데요. 보이는 게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 참음이 쌓였는데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조가 그를 따로 불렀어요. 둘이서만 있는 자리였는데요. 조조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말이 없냐고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배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조조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좋은 웃음인지 비웃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조가 새 임무를 줬습니다. 군량 관리였는데요. 단순한 행정 업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군량이 전쟁의 핵심이었는데요. 군량이 끊기면 전쟁에서 지는 거였어요. 반대로 군량을 완벽하게 관리하면 전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언제 공격이 가능하고 언제 후퇴해야 하는지가 군량에서 보였습니다. 그걸 알고 맡긴 건지 아니면 그냥 떠넘긴 건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일단 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숫자를 외웠는데요. 어느 부대에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전부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문서 없이도 말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밤새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이상한 흐름이 있으면 원인을 찾았습니다. 빼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증거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직접 나서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조조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은 넘겼는데요. 그게 맞는 방식이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조조가 그를 다시 불렀는데요.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군량 관리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깔끔하다고 했는데요.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날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칭찬 한 번 받는데 반년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그 칭찬이 자신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다시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조조의 아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후계자 자리를 놓고 싸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조비와 조식이었는데요. 두 아들이 각자 자기 편을 만들고 있었어요. 신하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는데요. 어느 쪽에 붙느냐가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거였습니다. 양쪽에서 손을 내밀었는데요. 선택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두 쪽 모두에게 웃으며 대했어요. 중립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 붙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이 기회라고 했어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당시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훗날 그 선택이 그를 살렸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보다 조금 더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는 건 아주 나중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한 일이었는데요. 그 일은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어요. 소문이 먼저 왔습니다. 형주 땅에 기이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나이는 젊었습니다. 27이었어요.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스스로를 와룡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운 용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건방진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읽는 눈이 있다고 했는데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라고 했어요. 유비가 3번 찾아갔습니다. 처음 2번은 만나지 못했는데요. 3번째에야 만났어요. 그리고 하룻밤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유비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얻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퍼졌는데요. 제갈량이라는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조조 진영에 있었는데요. 보고서로 받아봤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유비는 여전히 약했고 제갈량은 검증되지 않은 젊은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3번이나 읽었는데요. 그리고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제갈량의 행적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틀린 적이 있는지를 전부 기록했어요. 기록이 쌓였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갈량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유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빠져나갔는데요. 빠져나가는 방식이 매번 달랐습니다. 같은 수를 2번 쓰지 않았어요. 상대가 익숙해질만 하면 전혀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패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패턴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는데요. 읽을 수 없으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적벽이 왔는데요. 서기 208년이었습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어요. 유비와 손권을 한 번에 끝내려 했는데요.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군이 압도적이었어요. 신하들은 이번엔 끝이라고 했는데요. 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숫자를 봤는데요. 조조군이 너무 많았습니다. 유비와 손권이 합쳐도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갈량이 움직였습니다. 손권을 설득하러 갔는데요. 혼자 갔어요. 손권의 신하들 앞에서 혼자 맞섰습니다. 항복을 주장하는 신하들과 혼자 토론했는데요. 하나씩 논리를 무너뜨렸어요. 결국 손권이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적벽에서 불이 났어요. 동남풍이었는데요. 겨울에 동남풍은 불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불었습니다. 조조의 함선 수백 척이 한꺼번에 불탔는데요. 연안개였습니다. 배들을 서로 묶어놨는데요. 불이 붙으니까 전부 탔어요. 조조가 도망쳤습니다. 100만 대군이 무너졌는데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요. 그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신하들은 술렁였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어요. 동남풍을 어떻게 알았냐고 했는데요. 제갈량이 바람을 불렀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신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는데요. 제갈량은 바람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기후를 읽은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 지역의 날씨 패턴을 연구했을 거였는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데이터를 모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전략에 녹인 거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 사람과 싸워야 한다는 게 무서웠는데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갈량도 상대 진영을 분석했을 거였는데요. 조조 밑에 누가 있는지를 파악했을 거였어요. 그 중에 자신의 이름도 들어있을 거였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 후 정보가 왔는데요. 제갈량이 조조 진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로 3명을 꼽았다는 거였습니다. 순욱, 가후,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그 3번째 이름이 자신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경계받는다는 건 2가지 의미였는데요. 하나는 인정받는다는 거였어요. 다른 하나는 표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인정이 기쁠 겨를이 없었는데요.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제갈량을 연구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지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중요했는데요.
이기려고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지지 않으려고 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이제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마이였습니다. 하후연의 딸을 아내로 맞은 사람이었는데요. 조조의 신하였고 조비의 스승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갈량이 평생 넘지 못한 벽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마이의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는데요.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먼저 왔습니다. 형주 땅에 기이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요. 나이는 젊었습니다. 27이었어요.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요. 스스로를 와룡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운 용이라는 뜻이었는데요. 건방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천하를 읽는 눈이 있다고 했는데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도 했는데요. 그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비가 3번 찾아갔어요. 처음 2번은 만나지 못했는데요. 첫 번째는 외출 중이었고 2번째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산속 초가집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간 거였는데요. 장비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저런 촌놈을 기다려야 하냐고 했다는데요. 유비가 말렸다고 했어요. 3번째에야 만났는데요. 그리고 하룻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비가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제갈량이라는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사마이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조 진영에 있었는데요. 보고서로 받아봤어요. 유비가 제갈량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비는 여전히 약했고 제갈량은 검증되지 않은 젊은이였으니까요.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산속에 처박혀 있던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냐고 했는데요. 사마이는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3번이나 읽었는데요. 그리고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제갈량의 행적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틀린 적이 있는지를 전부 기록했어요. 기록이 쌓였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요. 제갈량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유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빠져나갔는데요. 빠져나가는 방식이 매번 달랐습니다. 같은 수를 2번 쓰지 않았어요. 상대가 익숙해질만 하면 전혀 다른 방법을 썼는데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패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패턴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고 읽을 수 없으면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 사실이 밤마다 사마이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적벽이 왔어요. 서기 208년이었습니다.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아있는데요. 유비와 손권을 한 번에 끝내려 했어요. 숫자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군이 압도적이었는데요. 신하들은 이번엔 끝이라고 했어요. 사마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숫자를 봤을 때 유비와 손권이 합쳐도 상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갈량이 움직였습니다. 손권을 설득하러 혼자 갔는데요. 손권의 신하들 앞에서 혼자 맞섰습니다. 항복을 주장하는 신하들과 혼자 토론했는데요. 하나씩 논리를 무너뜨렸어요. 결국 손권이 싸우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리고 적벽에서 불이 났습니다. 동남풍이었어요. 겨울에 동남풍은 불지 않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불었습니다. 조조의 함선 수백 척이 한꺼번에 불탔어요. 연안개였는데요. 배들을 서로 묶어놨는데 불이 붙으니까 전부 탄 거였어요. 조조가 도망쳤습니다. 대군이 무너졌는데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였어요. 사마이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신하들은 술렁였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했어요. 동남풍을 어떻게 알았냐고 했는데요. 제갈량이 바람을 불렀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신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마이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는데요. 제갈량은 바람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기후를 읽은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 지역의 날씨 패턴을 연구했을 거였는데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정보를 모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전략에 녹인 거였습니다. 그게 사마이를 진짜 무겁게 만들었어요. 제갈량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마이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앉아 있었는데요. 등잔이 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벽이 될 무렵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지지 않으면 된다고요. 지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면 상대가 먼저 지친다고요. 그게 전부였는데요. 단순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지 않으려면 무리수를 두면 안 됐는데요.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했어요. 이기고 싶은 마음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며칠 후 정보가 왔습니다. 제갈량이 조조 진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로 3명을 꼽았다는 거였는데요. 순욱, 가후,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자신이었는데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경계받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인정받는다는 거였는데요. 다른 하나는 표적이 된다는 거였어요. 인정이 기쁠 겨를이 없었습니다. 표적이 됐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는데요. 제갈량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건 앞으로 어떤 전투에서든 제갈량이 자신을 의식하고 전략을 짤 거라는 뜻이었어요. 모르는 상대와 싸우는 것과 나를 아는 상대와 싸우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제갈량을 연구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차이가 중요했는데요. 이기려고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지지 않으려고 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걸 사마이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 믿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준비했는데요. 조조 진영 안에서도 유비 진영 쪽에서도 사마이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의도였는데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이었어요. 그 이름 지금 말씀드릴게요. 사마이였습니다. 하후연의 딸을 아내로 맞은 사람이었는데요. 조조의 신하였고 조비의 스승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갈량이 평생 넘지 못한 벽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세워지기까지는 아직 멀었는데요. 먼저 넘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사마이의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는데요. 그리고 그 시련 앞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살리기도 했고 동시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조조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는데요.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이 시작됐습니다. 조조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요.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대화하는데 어딘가 달랐습니다. 질문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엔 업무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적인 질문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했는데요. 건강은 어떠냐고 했어요. 집에서는 무얼 하냐고 했습니다. 사마이는 알아챘어요. 그 질문들이 안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요. 탐색이었습니다. 조조가 자신을 재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거였는데요.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는데요. 티를 내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는데요. 조조의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하 하나가 조용히 귀띔을 해줬어요. 조조가 난고지상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리처럼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마이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난고지상이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는데요. 조조의 눈에 자신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였어요. 야심이 있어 보인다는 거였는데요. 언젠가 등을 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 평가가 무서웠어요. 조조는 자신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신하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아니, 능력이 있을수록 더 위험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정면으로 해명하는 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야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더 의심받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조는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는데요. 그것도 아주 확실한 행동이어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어요. 며칠을 생각했는데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쓸모없어 보이는 거였습니다. 야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탐내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는데요. 그러려면 몸이 아파야 했어요. 병을 꾸몄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걷지 못한다고 했어요. 집에 누웠습니다. 관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기력이 없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척 했는데요. 시중드는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힘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조조가 보낸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조조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확인하러 온 거였는데요. 밤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보낸 거였는데요. 사마이가 정말 아픈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창문 밖에서 들여다봤는데요. 사마이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자세 그대로였는데요. 새벽이 되도록 움직임이 없었어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사마이가 정말 많이 아프다고요.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요. 조조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의심이 줄어든 거였어요. 사마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병을 꾸미기 시작한 이상 계속 아픈 척을 해야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었는데요.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관직도 없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밖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조조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제갈량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자신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살아있어야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으면 기회가 왔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는데요. 그러던 중 조조가 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는데요. 사마이는 멈칫했어요. 아직 아픈 척을 하고 있어야 할 때였는데요. 그런데 조조가 직접 부른 거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가야 했는데요. 문제는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멀쩡하게 걸어가면 그동안의 거짓이 들통나는 거였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아픈 척을 하면 조조가 왜 아픈 사람을 부르냐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균형이 필요했는데요. 아프지만 억지로 나온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부축을 받고 들어갔어요. 얼굴에 핏기가 없는 척 했는데요. 말을 천천히 했습니다. 조조가 그를 봤어요. 위아래로 훑었는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었는데요. 사마이는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조조가 말했습니다. 수고스럽게 나왔다고 했는데요. 임무가 있다고 했어요. 조비를 보필하라고 했습니다. 태자의 스승이 되라고 했는데요. 사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짧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달랐는데요. 이 임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조조가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였는데요. 대신 조비 곁에 묶어두기로 한 거였습니다. 통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날개를 묶어두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마이는 그게 오히려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비 곁에 있으면 다음 시대가 보였는데요. 조조 다음이 조비라면 조비를 보필하는 사람이 그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아무도 그 자리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마이만 알았는데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내색 없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는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마이는 그 구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구름처럼 흘러가면 됐어요. 때가 되면 모이고 때가 되면 비를 내리면 됐는데요. 지금은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조비의 곁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사마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조조가 죽었는데요. 서기 220년이었어요. 조비가 황제가 됐습니다. 위나라가 세워졌는데요. 사마이는 조비 곁에 있었어요. 태자 시절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자리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조심했습니다. 올라갈수록 더 조심했어요. 높은 자리는 더 잘 보이는 자리였는데요. 더 잘 보인다는 건 더 쉽게 표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낮게 있었어요. 공을 세워도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요. 의견을 내도 결론은 조비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한 발 뒤에 있었는데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조조 밑에서 살아남으면서 만들어진 습관이었는데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가 죽은 뒤였는데요. 서기 223년이었어요. 유비가 죽으면서 어린 아들 유선에게 나라를 맡겼는데요. 그리고 제갈량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이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황제가 되어도 좋다고 했는데요. 그 말이 유명했어요. 신하에게 황제 자리를 줘도 된다고 한 말이었는데요. 제갈량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충성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제갈량은 유선을 황제로 모셨습니다. 자신은 승상이 됐는데요.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았어요. 외교도 내정도 군사도 전부 제갈량이 처리했는데요. 유선은 그냥 황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통치자는 제갈량이었는데요. 그리고 제갈량은 북벌을 준비했어요. 위나라를 치러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북벌이었는데요. 서기 228년이었어요. 제갈량이 출사표를 올렸는데요. 그 글이 유명했습니다. 신하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었는데요. 읽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했어요. 나라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가 담긴 글이었는데요. 제갈량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그 글을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는데요.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요. 사마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부하가 다시 물었어요. 이길 수 있냐고 했는데요. 사마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는데요. 정면으로 싸우면 이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갈량의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었는데요. 제갈량 본인이 전략의 귀재였습니다. 정면 승부는 위험했는데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싸우지 않는 거였는데요. 버티는 거였어요. 제갈량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성문을 닫고 버티면 됐는데요. 촉하는 산을 넘어오는 거였습니다. 보급선이 길었는데요. 군량이 한계가 있었어요. 오래 버티면 제갈량이 먼저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사마이의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부하들이 싸우고 싶어 했는데요. 장수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왜 싸우지 않느냐고 했는데요. 겁이 나는 거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갈량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일부러 도발했습니다. 사마이에게 여자 옷을 보냈어요. 싸우기 싫으면 여자나 되라는 조롱이었는데요. 장수들이 분노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싸우자고 했는데요. 사마이는 웃었어요. 그 옷을 받아서 입어보는 척했습니다. 장수들 앞에서 태연하게 들고 봤는데요. 솜씨가 좋다고 했어요. 비단이 좋다고 했는데요. 주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제갈량이 원하는 대로 흥분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버텼습니다. 제갈량이 5번 공격해왔는데요. 사마이는 5번 다 버텼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닫았는데요. 기다렸어요. 제갈량이 진을 치고 기다렸는데요. 사마이도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에서 먼저 움직이면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달랐어요. 5번의 북벌 중 4번째였는데요. 제갈량이 예상을 벗어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마이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군대를 움직였는데요. 순간 판단을 잘못했어요. 군대를 잘못 배치했는데요. 제갈량의 군대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크게 졌어요. 병사를 많이 잃었는데요. 부하들이 사기를 잃었습니다. 사마이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왜 싸우지 않다가 싸웠냐고 했어요. 왜 그때 나섰냐고 했는데요. 사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었는데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봤는데요. 제갈량의 움직임에서 놓친 신호가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이미 그 신호가 있었는데요.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게 실수였는데요.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시했다가 크게 당한 거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달라졌는데요. 더 세밀하게 봤어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제갈량의 군대가 어디서 밥을 짓는지, 어느 방향으로 물을 길러가는지, 병사들의 표정이 어떤지를 전부 모았습니다. 그 정보들을 매일 밤 혼자 정리했는데요. 패턴을 찾았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제갈량의 군대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보급 횟수가 줄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었는데요. 전보다 활기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하나였는데요. 제갈량이 아프다는 거였어요.
소문이었는데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군대의 상태가 말하고 있었어요. 지휘관이 약해지면 군대가 먼저 보인다는 걸 사마이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지켜봤습니다.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기다림이 옳았다는 게 곧 밝혀지게 됩니다. 제갈량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순간 사마이가 무엇을 했는지는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오장원이었습니다. 위수 남쪽이었는데요. 제갈량이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었어요. 서기 230년이었는데요. 5번째 북벌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왔는데요. 진을 길게 쳤어요.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군량을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병사들이 밭을 갈았어요.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거였는데요. 보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한 거였습니다. 제갈량이 그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막은 거였어요. 사마이는 그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부하들한테 말하지 않았는데요. 속으로만 했어요. 역시 제갈량이라고 했는데요. 약점을 찾으면 바로 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같은 실수를 2번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과 싸우고 있다는 게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봤습니다. 제갈량이 너무 많은 걸 혼자 하고 있었어요. 군량 조달도 전략도 외교도 내정도 전부 제갈량 혼자였는데요. 촉한에서 제갈량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강점이기도 했지만 약점이기도 했는데요.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혼자 모든 걸 감당하면 언젠가 무너지는 법이었는데요. 사마이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사신을 보내왔어요. 이상한 사신이었는데요. 전쟁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마이의 일상을 물어왔습니다. 잘 먹고 잘 자냐고 했는데요. 건강은 어떠냐고 했어요. 사마이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멈췄는데요. 제갈량의 의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냥 안부가 아니었어요. 사마이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거였는데요. 상대방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알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사마이가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제갈량은 잘 먹고 잘 자냐고 역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덧붙였는데요. 요즘 많이 드시냐고 했습니다. 사신이 머뭇거렸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는데요. 요즘 식사량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적게 드신다고 했는데요. 사마이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사신을 돌려보낸 뒤 혼자 앉았는데요. 그 대답이 의미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식사량이 줄었다는 건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제갈량이 아프다는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심각하게 아픈 거였는데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공격하자고 할 게 뻔했는데요. 그러면 안 됐습니다. 제갈량이 아프다고 해서 군대가 약해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 힘을 짜내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무리수를 둘 수 있었는데요. 그 무리수에 걸려들면 크게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텼어요. 여름이 지나고 있었는데요. 오장원의 하늘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사마이는 그 바람을 맞으며 진영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제갈량의 진영을 봤는데요.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깃발의 움직임이었는데요. 병사들이 움직이는 속도였어요. 소리였는데요.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하늘에서 별이 흘렀습니다. 크고 밝은 별이었는데요. 천천히 떨어졌어요. 사마이가 그 별을 봤는데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별이 지는 방향이 제갈량의 진영 쪽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촉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철수였어요. 군대가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진영이 걷히고 있었어요. 부하가 달려왔습니다. 제갈량이 죽었다고 했는데요. 어젯밤이었다고 했어요. 오장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는데요. 나이 53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제갈량의 진영이 걷히는 걸 바라봤는데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부하들은 환호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겼다고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마이 앞에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마이의 표정 때문이었는데요.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사마이가 말했는데요. 짧게 말했어요. 천하의 기재였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는데요. 다른 말이 없었어요. 그게 사마이가 제갈량에게 보낸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철수하는 촉한 군대를 추격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치면 된다고 했는데요.
지휘관이 죽었으니 군대가 흐트러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했는데요. 사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부하들이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마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했는데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촉한 군대가 갑자기 멈춰섰는데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북소리가 울렸는데요. 진영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사마이의 군대가 멈췄습니다. 앞을 보니 제갈량이 앉아 있었는데요. 술에 위였어요.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는데요. 사마이가 즉시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가 물러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갈량이 아니었어요. 제갈량을 닮은 사람이 수레에 앉아 있었던 거였는데요. 죽은 제갈량이 살아 돌아온 척한 계략이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물리친 거였는데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아냈다고 했는데요. 사마이가 겁쟁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퍼졌는데요. 사마이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 계략에 안 걸린 게 어디냐고 했는데요. 살아있으니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었는데도 사마이의 진짜 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더 위험한 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적은 밖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갈량이 죽고 나서였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았는데요. 가장 강한 적이 사라졌으니까요. 촉하는 제갈량 없이 예전 같은 위협이 될 수 없었는데요. 북벌도 멈출 거였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풀릴 것 같았는데요. 사마이도 이제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나라 안에서 문제가 시작됐는데요. 조비가 일찍 죽었어요. 서기 226년이었는데요. 사마이가 오래 보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비 다음은 조예였는데요. 조예도 사마이를 신임했어요. 하지만 조예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서기 239년에 죽었는데요. 나이 36이었어요. 황제들이 너무 일찍 죽고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어린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어린 황제 뒤에는 반드시 실권을 쥐려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조상이었습니다. 조예가 죽으면서 두 사람에게 어린 황제를 부탁했는데요. 사마이와 조상이었어요. 함께 보필하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은 황족이었는데요. 황제의 친척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갔는데요. 사마이는 뒤로 밀렸습니다. 명목상 높은 자리였지만 실권이 없었어요. 조상이 전부 가져갔는데요. 군권도 인사권도 재정권도 전부 조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사마이는 이름만 남은 거였는데요. 조정회의에 나가도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의견을 내도 무시됐는데요. 조상의 사람들이 전부 막았습니다. 사마이의 나이가 60을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평생 조심하며 살아왔는데요. 조조 밑에서도 살아남았고 조비 곁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제갈량과 싸워 버텼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은 편인 신하한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실력이 아니었는데요. 황족이라는 이유 하나였어요. 그게 억울했을 거였는데요. 하지만 억울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조상이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쥐면 사람이 달라지는 법이었는데요. 조상도 그랬어요. 처음엔 그래도 신중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달라졌습니다. 사치가 시작됐는데요. 황제에게만 허락된 것들을 가져다 썼어요. 황제의 음식을, 황제의 음악을, 황제의 물건들을 자기 것처럼 썼는데요. 주변 신하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쌓아뒀는데요. 언제 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때가 오면 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사마이가 쓰러졌어요. 또 병이었는데요. 이번엔 진짜인지 꿈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없었는데요. 사마의 본인만 알았어요. 손이 떨렸는데요. 밥을 먹다가 흘렸습니다. 말이 어눌해졌는데요. 걷는 게 불편해 보였어요. 조상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확인하러 왔는데요. 이번에도 몰래 보낸 거였어요. 이사라는 신하였는데요. 조상의 신복이었습니다. 사마이를 만나러 왔는데요. 사마이가 반겼어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부러 실수를 했는데요. 이불을 잡으려다 놓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하다가 엉뚱한 방향을 봤는데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이사가 돌아갔습니다. 조상에게 보고했는데요. 사마이가 많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정신도 흐릿한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상이 안심했어요. 그 안심이 실수였는데요. 조상은 그때부터 더 대담해졌습니다. 사마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는데요.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군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촉한 원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마이가 말렸는데요. 무리라고 했어요. 조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원정이 실패했어요. 병사를 많이 잃었는데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조상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권력은 조상 손에 있었는데요. 사마이는 여전히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서기 249년이었습니다. 어린 황제 조방이 선왕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날이었는데요. 조상이 황제를 수행해서 성 밖으로 나갔어요. 수행단이 꽤 컸는데요. 조상의 형제들도 함께 나갔습니다. 조상 측 핵심 인물들이 전부 성 밖에 있는 거였는데요. 성 안이 비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사마이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는데요.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아들들을 불렀어요. 사마사와 사마소였는데요. 두 아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였는데요. 군대를 움직였어요. 성문을 장악했습니다. 무기고를 접수했는데요. 핵심 거점을 전부 차지했어요.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혼란이 없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조상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항복하면 재산과 목숨은 보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조상이 망설였어요.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싸우자고 했는데요. 황제가 곁에 있고 군대도 있으니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상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복했는데요. 재산만 지키면 된다고 했어요.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사마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처음엔요. 조상을 집에 머물게 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후에 조상이 모반을 꾀했다는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나왔습니다. 결국 조상과 그 일파가 전부 처형됐는데요. 권력이 사마이에게 넘어왔습니다. 평생 기다린 끝이었는데요. 조조 밑에서 숨죽이고 병을 꾸미고 제갈량과 싸우고 조상에게 밀리면서도 버텼는데요.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마이는 황제가 되지 않았어요. 권력은 쥐었는데요. 황제 자리는 탐내지 않았어요. 아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듬해였습니다. 사마이가 죽었어요. 서기 250년이었는데요. 나이 73이었습니다. 조조를 섬기기 시작한 게 24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따지면 50년이었어요. 50년을 버텼는데요. 그 5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한 가지가 보였습니다. 단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는데요. 사마이가 죽고 나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야말로 사마이의 50년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사마이가 죽고 나서였습니다. 아들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사마사와 사마소였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가 쌓아온 것을 이어받았는데요. 그냥 이어받은 게 아니었어요. 더 키웠습니다. 사마이가 평생 조심하며 쌓아온 것들이 있었는데요. 권력의 기반이었어요. 군대의 신뢰였는데요. 신하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게 전부 두 아들에게 넘어갔는데요. 아버지가 50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었어요. 사마사가 먼저였습니다. 형이었는데요.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조용했는데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는데요. 아버지처럼 멀리 보는 눈이었어요. 권력을 잡은 뒤에도 서두르지 않았는데요. 황제를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조방이었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황제를 바꿨어요. 신하가 황제를 바꾸는 거였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건 사마이가 쌓아놓은 기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사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형이 죽고 동생 사마소가 그 자리를 이었는데요. 사마소는 달랐습니다. 형보다 더 적극적이었는데요.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아버지와 형이 조심하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나갔는데요. 위나라 황제는 이름만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전부 사마소 손에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사마소의 야심은 길거리에서도 안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마소지심 노인계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도 다 안다는 뜻이었는데요. 황제 자리를 탐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마소도 황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았는데요. 권력은 쥐었어요. 하지만 황제 자리는 아들에게 넘겼는데요. 사마염이었습니다. 사마소의 아들이었는데요. 사마이의 손자였어요. 서기 260년이었습니다. 사마염이 위나라 황제에게서 선의를 받았는데요. 강제로 물려받은 거였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요. 진나라였습니다. 위나라가 끝났는데요. 진나라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서기 280년이었습니다. 사마염이 오나라를 정복했는데요. 천하를 통일했어요. 삼국시대가 끝난 거였는데요. 위나라도 촉한도 오나라도 전부 사라지고 진나라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사마이가 처음 조조 앞에 섰을 때였는데요. 어리석은 척하며 고개를 숙이던 24살이었어요. 그때부터 따지면 60년이 넘은 거였는데요. 사마의 본인은 그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들도 완전히 보지 못했는데요. 손자 사마염이 완성했어요. 3대가 걸렸는데요. 할아버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나무를 키웠는데요. 손자가 열매를 땄어요. 그게 사마의의 50년이 만들어낸 거였는데요. 서두르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조 앞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제갈량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상 앞에서 숨죽이며 기다렸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했어요. 사마이를 단순히 기다린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됐는데요. 그냥 참고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준비했습니다. 공부했어요. 사람을 모았는데요. 기반을 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쉬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는데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는 거였는데요. 그래야 때가 왔을 때 꽃이 피는 거였습니다. 제갈량은 달랐어요. 제갈량은 서둘렀는데요. 빨리 이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6번 북벌을 강행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요. 그리고 오장원에서 쓰러졌어요. 제갈량의 뜻은 숭고했는데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긴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갈량을 기억했어요. 1700년이 지나도록 기억했는데요. 사마이보다 훨씬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였는데요. 역사에서 이긴 쪽은 사마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긴 쪽은 제갈량이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제갈량은 뜻이 있었는데요. 그 뜻을 위해 목숨을 다했어요. 지는 걸 알면서도 나갔는데요. 그 모습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반면 사마이는 달랐는데요. 뜻보다 살아남는 것을 먼저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겼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참아야 했는데요. 어느 쪽이 옳은 걸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었는데요. 사마이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마이였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170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사마이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요. 알아주는 사람 없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요. 서두르지 않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낮은 곳에서 조용히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마이의 이야기가 그분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데요. 사마이도 그랬었으니까요. 50년을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결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는 평생 지고 살았는데 역사에서 가장 많이 기억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관우 이야기가 아닌데요. 더 오래되고 더 억울하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구독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태밀리 유튜브였습니다.